주체인 법원과 당사자가 등장하는데 요번에 이제 각도를 바꿔서 소송의 진행하는 와중에 이 법원과 당사자라는 주체가 뭔가 행위를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2-46 그 표 하나 보면 소송의 개시 부분서는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고 그것을 처분권주의라고 불러요. 처분권주의. 앞에서 우리가 한두 번 용어 나왔네요. 조금 그 용어에서 딱 감은 안 잡히는데 사적잡지라는 실제법에서 이 소송법으로 넘어오면서 그걸 처분권주의라는 용어로 부르는 거예요. 느낌은 딱 용어에서는 안 잡히는데 뭔가 당사자가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소송의 개시를 당사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소송의 종료도 당사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즉 당사자가 소를 취하한다든지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피고가 청구를 인락한다든지 또는 양쪽 당사자가 약간씩 양보해서 호약해서 화해를 한다든지 하는 판결이라는 강행적 공권적인 절차 종료 이외에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고 소취와 청구 포기 일락 화해 등의 소송 종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한편 소송의 개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청구를 내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청구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이 주장 단계에서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고 그것을 변론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처분권주의와 지금 말하고 있는 변론주의는 둘 다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사자주의라는 속에서 청구 그 자체, 청구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고 소나 청구 속으로 들어가서 개개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그 용어를 변론주의라고 불러요. 둘 다 당사자가 주도하는 당사자주의 속에서 전제되는 큰 틀에서 처분권주의가 나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변론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딱 용어에서는 우리가 의도하려는 개념이 잘 포착은 안 되는데 일단 이해해 두세요. 한편 이런 싸움의 내용을 갖고 벌어지는 주도권이 말고 순수한 절차 진행은 법원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직권진행주의라고 해요. 법원이 한다라는 의미를 직권으로 붙이는데 진행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직권진행주의라고 해요.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 주도권은 법원이 지지만 오른쪽에 보면 당사자가 약간 관여해서 간섭하는 것을 종래 용어로 책문권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절차이익권이라는 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모의재판 같은 데서 등장하는 후에 절차에 관해서 정식의 권리로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책문권 내지는 절차이익권이라고 해요. 한편 그 중간에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도권을 주는데 법원의 입장에서 당사자한테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챙긴다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136조의 성명권이라는 부분으로 등장을 해요. 성명권은 마치 당사자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성명, 해석하고 분명히 하나라고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한테 뭔가 이렇게 체근하는 느낌의 권리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법원이 이렇게 해서 당사자한테 요청해서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의 그 지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라고 오해하지는 말고요. 그래서 성명권은 어떤 경우냐면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가 불명료하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리드해 주는 거예요. 보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성명은 변론주의라는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론주의도 한두 번씩 얘기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설사 법원이 그런 판단이 들어도 판단할 수가 없다가 변론주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 소송하는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을 법원이 다 알아서 챙겨가지고 파헤쳐서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민사소송의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당사자가 펼치는 주장 한도에서 밝혀주는 거지 당사자가 끄집어갖고 온 문제 이해는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다 파헤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계리 때문에 억울한 사람 무전유죄가 나오는 그런 게 등장하는 건데 민사소송 시스템이 이런 변론주의 그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때도 가끔가다 소멸시효 같은 주장 못해서 10억씩 날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소멸시효 같은 거는 항변으로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나타난 자료에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요거 시효가 걸린 것 같은데 주장을 않는 거예요. 그 권리에 대해서 소멸시효 시켜서 의무가 없다라고 따져야 될 그 측에서 그 시효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깝깝하잖아요. 그렇다고 법원이 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바를 가지고 판단의 대상을 끌었으면 안 돼요. 다만 당사자가 뭐 상당히 지나간 일이고 해서 이게 오래된 일이고 이제 끝나고 뭐 예를 들어 그런 정도의 흐름을 전개시켰을 때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게 지금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겁니까? 라고 조금 챙겨서 해줄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가 불명료했을 때 서포팅 해준다는 의미가 성명권이지 완벽하게 당사자는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툭 치면서 그거 말하셔 하면 반대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성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펼치는 주장의 한도 내에서 판단해주는 변론주의 하에서 그것을 주장책임, 변론주의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등장하는 명제가 주장책임이에요. 주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래서 주장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수밖에 없어요. 소모의 메커니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장책임 말고 증명책임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 증명책임의 그 책임에 해당하는 전제가 주장책임이라는 게 등장해요. 일단 소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자백되면 괜찮지만 자백되지 않으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을 못 해내면 패소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책임인데 그 전 단계에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주장 없는 것으로 되는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걸 주장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는 이러한 주장책임으로 나타나는데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법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막 당사자가 막 싸워요. 빌려줬다고 막 싸우고 막 증거로 냈는데 차용증에 보니까 상당한 기간 빌려준 날짜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확 흘러가 있어요. 그럼 당사자가 갚아야 될 측의 피고가 예컨대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용증에는 분명히 이 시효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게 나타나요. 근데 소멸시효 주장을 안 하면 판사가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것을 가지고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이 판결에 잘못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사법시험이 나와요. 간단하게 낸다면. 그럼 여러분이 정답을 어떻게 쓰면 돼요? 변론주의 위반으로서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 그래요? 당사자가 소멸시효 주장 자체는 안 했는데도 차용증 등에 나타나는 그 증거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 지난 것을 따져서 해주면 그게 변론주의 위반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당사자가 물론 소멸시효 주장을 했다는 다행이지만 지금 문제 설정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런 류의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와요. 증인을 내세웠다. 이 증인한테 돈 빌려준 것을 가지고 돈 빌려준 것을 따지려고 하는 증인을 내세웠어요. 원고가 돈을 지금 빌려서 못 받고 있는데 차용증은 없고 돈 빌려준 것을 목격한 또는 돈 빌려줄 때 같이 갔던 그 친구가 있어서 증인을 내세웠는데 이 증인이 나와가지고 빌려준 거 맞다고만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 증인이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그런데 며칠 뒤에 갚는 것도 봤다고 얘기했어요. 증인이. 원래는 원고인 채권자는 뭐 때문에 이 증인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빌려준 거 맞다라는 것을 증언을 받아서 자기한테 유리하려고 했는데 이 증언이 또 나 사람은 또 신났는지 오버해가지고 시키지도 않는데 갚는 것도 봤다고 얘기했어요. 갚는 것도 오버했어요. 판사가 보니까 빌려준 것도 맞고 갚는 것도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피고는 이 띨빠한 피고는 그러면 갚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질질질 끌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판결은 지금 이제 시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하에 갚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잘못은 없는가 이렇게 뭐 질문을 하겠죠. 시험 문제. 그때 뭐가 잘못이에요? 당사자가 변제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피고가. 근데 증인이 뭔가 하다가 갚았다는 얘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갚은 것을 전제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어요. 그럼 이 판결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갚았다는 변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주의 의배다. 잘못된 판결이다. 그런 시험 문제가 한두 번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변론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다만 절차 진행은 당사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이 2-46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그 가운데 처분권주의를 갖고 얘기하는데 처분권주의는 뭐예요? 수제기 장면에서 당사자가 내세운 거에 한해서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종료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안 오시다면 안 온 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당사자한테 있다. 그럼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당사자가 5천만 원만 받아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판단해보니까 심증이 1억 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1억 원 갚으라면 뭐 위반이에요? 당사자는 5천 원 대여금 청구권에서 5천 원을 요구를 했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1억 원의 채무가 있음이 판단이 들어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냐 했을 때 처분권주의에 의존해요. 그렇죠? 원고가 요구한 이상을 하면 안 돼요. 원고가 요구한 것에 못 미치는 건 가능해요. 일부 인용되고 일부 패소되는 것, 일부가 기각되는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내세운 것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더 황당한 것은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원이 갑자기 뭐예요? 건물 인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주는 거야. 원고가 신청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죠. 원고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도 안 되고 원고가 신청한 거 이해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해달라는 것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처분권주의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런 처분권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보면 아주 심플하게 넘어서는 안 되고 바깥에 거 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만 조금 판단을 해볼 만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교과서에 이제 서너 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기본 관념은 그것만 갖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벌어지는 소송에서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가 몇 가지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런 같은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원고가 신청한 거가 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원고가 신청한 심판의 대상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니까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우리가 엊그제 배운 뭐가 하나 등장했어요. 소송물 개념이 와야 되죠. 소송물 개념. 심판의 대상을 설정해야 이게 벗어난 판단인지 아닌지를 따지니까. 그렇죠? 되겠어요? 그래서 저번 때 얘기했던 청구권이 경합된 것만 갖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소송물 중에 750조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만 하고 있는데 390조 계약 책임으로 해서 판단을 해준다 했을 때 그 소송을 이뤄내야 의하면 어떻게 했어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그죠? 심판의 대상이 그 소송을 이뤄내야 의하면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하나의 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390조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판단을 해줬어요. 당사자가 둘 다 내세웠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전제라면 지금 아닌 걸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처분권주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원고가 제기한 심판의 대상을 기준으로 처분권주의를 따질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하나 소송물 이론이 따라붙으면서 판단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물 이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2-40개의 심판의 대상에 따른 범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2-50의 소송물의 이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관계된 게 소송물, 지금 청구권 경합이 아닌 경우에서 등장하는 게 여러분이 민법, 불법, 해임법 배웠어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람이 다친거나 죽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청구하는 항목이 우리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 다음에 이 적극적, 소극적 앞에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해서 손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적인 것은 뭔가 지금 정신적인 말고 손해본 건데 재산적인 손해 중에도 적극적인 것은 자기가 일단 치료비 같은 거 먼저 쓴 것을 사고가 없었으면 쓸 필요가 없는 것을 썼으니까 적극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배상을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 소극적인 건 뭐예요? 이 사고 때문에 뭔가 벌 수 있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이것을 일실이익이라고 그러죠. 잊어버린 수입, 이익.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치면 이 세 가지 항목의 손해가 발생해요. 물론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치료비 같은 게 지출했다면 그에 적극적인 손해로서 배상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치고 나서 완쾌됐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발생하지 않겠지만 뭔가 후유증이 남아요. 그럼 일실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후유증이 남아서 산수적으로 보면 내가 이 사고가 있기 전에는 한 달 열심히 30일 일해서, 뭐 30일 중에 뭐 며칠 쉬긴 하겠지만 한 달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일이 뭐 100개 정도의 뭐 연탄을 날라서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였다고 쳤는데, 사고가 당하고 나는데 그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50개밖에 못 날라요, 연탄을. 그럼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50만 원으로 줄겠죠. 그럼 잃어버린 이익이 얼마예요? 50만 원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50만 원을 벌충 받아야겠죠. 가해자한테. 그게 일실이익으로서 배상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손해 항목마다 이제 금액이 정해지면서 청구를 해요. 약간 성격 등이 서로 틀려요. 약간 성격 등이 틀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 손해 항목마다 하나의 소송물 단위로 봐요. 요 하나의 그게 손해 3분설이라고 해요. 손해를 3분해서 하나하나마다를 소송물의 단위로 봐요. 반면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결국은 배상받는 그 토탈 금액을 소송물로 포착하는 쪽에 가까워요. 신소송물 이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토탈 금액으로 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처분권주의에서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가 뭐 치료비는 300만 원 들었다. 그 다음에 일실이익은 한 5천만 원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의자료도 한 500만 원 발생했다라고 청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토탈 합계 금액이 얼마겠어요? 5,800인데 여러분이 민법에서 위자료의 보충적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위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영수증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해주는 건데, 그 느낌으로 해주는 의자료가 그럼 결국 뭐겠어요? 약간 불쌍한데 공식적으로 계산돼서 뭔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금액이 좀 미진한 듯하면 위자료를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게 위자료의 보충적 기능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런 전제하에 토탈이 5,800만 원인데 법원이 계산해보니까 요거 300만 원은 그대로 인정했어. 그런데 일실이익은 원고 청구한 것보다 줄여서 4,500만 원 인정했어. 그 다음에 위자료를 오히려 1,000만 원 인정했어. 그러면 합쳤을 때 어떻게 돼? 5,800만 원으로 이꼴되지. 이게 이꼴되면 전 손해를 하나로 보는 입장에서는 처분권주의 의배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실무적인 3분설 등에 의하면 어디서 처분권주의 의배가 생겨? 위자료 보면서 하나의 그 심판의 대상이니까 500만 요청했는데 더 좋게 해준 데서 걸리는 거야. 일단 그런 소송물과 관련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권주의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신청한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되고 원고가 신청한 것과 다른 걸 해주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그 심플한 명제에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볼 거 있는 그런 것을 따져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과실상계를 하는 데서 이 처분권에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실상계라는 개념을 민법에서 배우잖아? 원고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했는데 원고도 30%쯤 과실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이 1억 원이면 얼마만 인정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7천만 원만 인정되지. 이게 과실상계지. 이해되지? 근데 이런 일반적인 건 상관없는데, 지금 원고가 일부 청구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청구는 청구인데 일부만 청구해.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실체법에서 사적자치와 관련돼서 원고가 실제 1억 원 빌려줬는데 지금 소송으로는 7천만 원만 청구한다든지 하는 거 무방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분만 청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아. 근데 실제 일부 청구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1억 원 받을 돈이 있는데 뭐 뭔가 때문에 지금 7천만 원만 청구한다라는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물론 지금 말하는 것도 의식적인데, 그 이유가 자기가 피해받은 금액 같은 게 토탈 실제 얼마일지 대충 몰라서 지금 대충 청구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피해액은 1억 원인데
잘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7천만 원만 청구했어. 7천만 원만 청구했어. 그런데 법원이 본인 과실이 30% 있다고 판단을 하게 이르렀어. 그럼 잘 보자. 본인이 1억 원 손해배상을 받을 게 있는데 7천만 원만 청구한 게 요거는 이제 이 이유 때문에 라고 생각해보자. 본인도 한 30%쯤 뭔가 찜찜한 게 있어 그 정도 빼놓고 7천만 원만 청구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법원이 거기다가 진짜 본인이 잘못한 게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해. 그랬을 때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할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 외측설과 안분설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 물론 그 내측설이라고 하나 더 설명해 줬는데 다른 교과서는 두 가지밖에 설명을 안 해. 외측설과 안분설. 한자 뉘앙스가 어때? 외측설, 안분설 느낌이. 외측설은 어디서 30%를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실제, 토탈, 전체. 안분설은 어떤 느낌일까요? 들어오지 않은 3천만 원과 청구가 들어온 7천만 원에서 비례 안분한다니까 뭐야? 여기서 이렇게 각각 처리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한자 뉘앙스가 다가오지. 맞아, 그렇게 보면 돼. 실무상 그런데 외측설이야. 왜 외측설이냐면 좀 아까 같은 케이스. 본인이 스스로 30% 접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외측으로 맞춰서 30% 빼야지 본인 의도하고 맞아떨어지지. 안분으로 오면 안 들어온 데서 이렇게 각각 빼버리면 본인이 뺀 거에서 또 접고서 들어온 데서 또 빼버리니까 더 작아지는 느낌이야. 본인이 애초에 뺀 여기서 처리해줘서 끝내야지. 외측으로 끝내야지. 요 들어온 것에서 비례해서 안분해서 빼주면 본인이 이중으로 까이는 느낌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실무상은 처분권주의 등에 따라서 외측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 이론적으로는 일부 청구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에서는 일부 청구의 소송물을 어떻게 포착하냐면 당사자가 의식해서 전체 중에 일부를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물을 쪼개서 들어온 청구랑 아직 안 들어온 청구랑은 두 개의 소송물로 쪼개준다고 보는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데 용어가 당사자가 1억 원인데 7천만 원만 청구한다라고 밝혔을 때는 3천만 원과 7천만 원이 별개의 소송으로 쪼개진다고 보는 게 학설이에요. 그렇다면 과실상계도 각각에서 해야 되는 안분설이 타당할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일부 청구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외측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가 애초부터 스스로 접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접고 들어온 부분서만 맞춰서 빼면 되지 생으로 실제 들어온 것 스스로 까고 들어온 거기서 또 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실무상 이 부분서는 외측설로 처리해 주는데 학설의 입장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하려면 사실은 안분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타당할 수는 있어. 그 이론적인 그거와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런데 실무상은 처분권주와 관련해서 여기에 외측설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부분에서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가 하나의 예로 등장한다. 내 책에는 내측설이라고 하나 있는데 내측설은 뭐야? 7천만 원에다만 맞춰서 30% 3천만 원 다 갚아. 최악이야. 최악이 되는 거야. 최악으로. 근데 다른 책에는 그건 없으니까 외측설하고 안분설만 일단 이해하고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법원이라는 하나의 어떤 주체와 당사자라는 하나의 주체가 역할 분담에 의해서 가는데 나는 중심을 이제 당사자에 있어서의 전처부장을 포인트로 두고 있는 이론을 펼치는데 지금 순수한 절차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 소송의 대상을 내세우고 그 내세운 대상을 둘러싸고 주장을 펼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고 그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 당사자주의 속에 처분권주의랑 변론주의라는 조금 그 용어 그 자체를 가지고는 이렇게 유추되기 어려운 용어야.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딱 그 제목에서는 잘 안 나타나. 하여튼 그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줘서 소송 제기의 장면, 즉 심판의 대상 그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 그 청구 자체 속에 또 들어와서 개개의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것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이외의 것, 내지는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이상의 것은 판결해 줄 수 없다. 이게 처분권주의에 해당하는 조문이죠. 그래서 202조인가 203조인가를 한번 보세요. 처분권주의라는 것에 관한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203조의 처분권주의 한번 읽어보세요. 제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우리가 변론을 열고 소를 제기하면, 즉 소의 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청을 하면 재판을 해달라는 신청이죠. 그것을 뭐 청구라고도 부르고 소라고도 부르고, 조금 뉘앙스는 사실은 개념은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이 아니고 되게 관념적인 개념인데, 일단 뭐 그런 범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변론을 열어서 이제 종결한 다음에 판결을 하는 건데, 이 판결은 자기가 법원이 알아서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청된 사안을 전제로 한다. 이게 처분권주의죠. 이 신청한 사안을 넘어서는 할 수 없다. 또는 다른 거와는 할 수 없다. 그럼 이 신청이라는 것의 심판의 대상을 포착하는 이론이 소송물 이론이었죠. 소송물 이론. 이 소송물 이론에는 부소송물 이론과 신소송물 이론이 있었죠. 부, 신. 신소송물 이론은 소송법 독자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포착하는 것이고, 부소송물 이론은 실체법적인 청구의 개념을 그대로 끌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는 750조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 행위를 근거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390조 계약 책임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청구권이 경합하는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사자 보통은 요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보통은 만약에 이 상황이 계약적인 상황이었고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근거 조문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부소송물 이론은 요 청구랑 요 청구는 다른 별개의 대상으로 보는데, 신소송물 이론은 동일한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다면 판결이 요것을 A라는 청구라고 하고 이것을 B라는 실체법상 근거에 따른 청구라고 했을 때, A만 청구했는데 B라는 판결을 해준 것은 부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처분권주의 의뢰가 된다. 그렇죠? 반면 신소송물 이론은 A라는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청구에 의해서 판결을 해주는 것은 적어도 처분권주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가능해요. 그 다음 단계에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이 신소송물 이론은 뭐예요? 이런 청구든 전체적으로 하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요 개개의 이런 것은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청구라는 것 속에서 개개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소송물 이론은 소송물은 동일하고 뭐가 다를 뿐이에요? 개개의 공격방어 방법이 다를 뿐이죠. 구소송물 이론은 공격방어 방법은 물론 다르지만 어느 단계에서부터 갈라져요. 구소송물 이론은 청구라는 그 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청구 자체가 틀리다라고 보는 거죠. 구소송물 이론. 이해되겠죠? 신소송물 이론은 청구는 동일한데 개개의 공격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소송물 이론에서는 그 청구 단계에서는 처분권주의 의뢰가 되는 게 아니고,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 단계에서의 주장이 없었을 때는 변론주의 의뢰가 될 여지가 있게 되는 그런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보는 게 틀려지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어떤 예로서 수송물 이론이 필요한 거고, 저번때 또 하나 이제 다른 학교에서 처분권주의가 문제되는 게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보통은 일반적인 청구 그 자체에서 과실이 30%다 라면 1억 원 청구해서 7천만 원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6천만 원만. 그런데 일부 청구에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1억 원 정도의 손해인데 1억 원 정도의 손해인데 1억 원이라는 손해를 확정하기가 처음부터는 딱 특정해서 얼마다라고 잘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충 한 7천만 원만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한 결과 1억 원 정도의 손해이긴 한데 본인이 30%의 잘못이 있다. 또는 여기서 30%를 하지 말고 그럼 조금 이제 더 나가서 본인이 40% 정도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의 판결을 해줘야 되냐면 잘 보세요. 7천만 원만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법원이 총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는 1억 원이다. 그런데 본인도 40%쯤 잘못했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6천만 원만 인정해요. 본인이 잘못한 4천만 원을 감해서. 그런데 여기서 왜 처분권자가 문제되냐면 당사자는 7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판단하는 와중에 피해액은 1억 원이다라는 이 부분이 게재가 돼요. 요게 요 신청보다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과실상계한 금액 6천만 원이 7천만 원보다는 작으니까 그 경우에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계산하는 법에 있어서 여기서 외측설, 안문설, 내책은 내측설까지 설명했는데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외측설과 안문설만 나와요. 즉, 이 40%, 1억 원의 40%인 4천만 원이 본인의 잘못으로 감해지는 건데 이 40%를 감하는 것을 어디서 감하냐면 1억 원에서 감하는 게 외측설이에요. 1억 원에서 4천만 원을 감하니까 6천만 원이지. 만약 안분설에 따르면 어떻게 감해지냐면 이 4천만 원이 1억 원 중에 마저 안 들어오는 3천만 원과 지금 들어온 7천만 원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이 비율로 빠져야 돼요. 그렇죠? 계산하기 조금 어렵겠네요. 이게 3천 대 7천이면 이게 10분의 3이고 이게 10분의 7이니까 이 본인이 잘못해서 빠져야 되는 4천만 원이 이런 비율로 빠져줘야 돼요. 그죠? 요 7천만 원에서는 요거 빠져줘야 되고 3천만 원에서는 이만큼 빠져야 돼요. 그러면 요게 4, 7이 28, 2,800만 원이니까 여기서 5,200만 원이 안분설에 의하면 과실상계의 결과 나오는 결과예요. 이해하겠어요? 되겠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산수를 못했어요? 법대를 외웠어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것은 지금 법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산수를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산수를 못해서 안 된다고 우기고 싶죠? 그런데 법대는 산수를 잘해야 돼요. 법대는 논리적인 게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5,200만 원만. 만약 내측설의 경우는 어떻게 써? 다른 측은 안 나오지만 잘 해보세요. 내측설은. 내측설은 7천만 원 자체에서 40% 값 7천만 원, 40% 값은 5,200만 원인데 그게 안분설인데 7천만 원에서 그거 6천만 원 청구하면 아는 듯이 하다가 왜 자꾸 그렇게 7천만 원에서 내측이니까 7천만 원에서 빼는데 4천만 원에 본인이 잘못해서 탕감 빼서 밖에 못 받는 그 부분을 내측에서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3천만 원만 받는 거야. 이해되겠어? 내측설에 의하면 3천만 원만 받아요. 본인과 실이 40%로 전제. 그렇죠? 책에 있는 예하고 조금 바꿔놨더니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산수를 못한다야 아니면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응? 응? 근데 여기서 그럼 하나 본인과 실이 20% 정도만이라고 생각하면 외측설에 의하면 어떨까요? 본인과 실이 20%야.
딴 건 똑같은데 7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1억 원이라는 실제 손해액인데 본인도 20%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외측에서는 2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외측 1억 원에서 빼니까 어떻게 돼? 8천만 원이니까 또한번 7천만 원이라서 처분권주의인데. 그러니까 지금 봐봐. 계산상은 8천인데 8천을 인정해주면 문제는 요 케이스는 아까 말한 처분권주의 안에서 어떻게 돼? 본인이 처분권주의 따질 때는 7천만 원하고 나오는 결과를 갖고 따지는데 본인이 들어온 건 7천만 원인데 따진 결과는 8천만 원으로 계산되니까 8천만 원을 인정하면 요 케이스는 그게 처분권주의 의뢰가 돼서 맥시멈 7천만 원밖에 못 인정한다. 그러니까 본인 가시를 20%의 상황으로 설정했을 때는 외측설에 따르면 8천만 원으로 계산은 일단 나오지만 8천만 원을 다 인정하면 처분권주의 의뢰되니까 7천만 원만 인정하게 된다. 이해되겠죠? 되겠어요? 여기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서 이해 안 되면 이제 혼자 가서도 이해 안 돼.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계산의 그런 경우는 여기서 이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해봐요. 됐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왜 처분권지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1억 원으로 책정한 거가 일단 신청한 7천만 원에 넘었으면서 한번 문제가 불거져요. 그런데 그 결과 7천만 원 이하에서 결론적인 금액으로 나오면 괜찮다는 거죠. 반면 20% 같은 경우는 계산한 결과가 8천만 원 나오니까 이것을 넘었으니까 처분가 의뢰되니까 이때는 7천만 원만 맥시멈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런 게 요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죠. 되겠죠? 거기까지가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처분권주의 등등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으로서는 뭐 금방 받아들였는데 아까 처음에 다시 설명해 돌아가면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용어 그 자체는 딱 들어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법에서의 사적 자치에 불견되는 소송법의 원칙이다. 그래서 조문은 203조에 신청된 범위 이해라든지 신청된 범위와 다른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기까지는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심플하게 받아들였을 때 이제 뭔가 우리가 따져줘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문제 등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또 등장하는 게 몇 개 더 있어요. 일부 인용 판결은 무방해요. 넘어서는 건 아니니까 줄여서 일부 패소되는 판결은 당연히 인정돼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한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용어가 123면에 나오는데 단순 이행 청구, 상환 이행 판결 이런 말이 나오네요. 청구가 일단 단순 이행 청구를 했어요. 단순 이행 청구는 뭐예요? 6천만 원을 지급하라.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결론 결과 뭐예요? 보증금 줄 테니까 너도 지금 새 들어오고 있던 방을 나한테 넘겨야 된다. 라는 류의 동시 이행 항변. 이런 것 등이 또는 여러 민법서 배운 유치권 이런 것 등이 항변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단순 이행 청구했어요. 막 내가 이 물건을 이제 빌려줬어요. 반대로 말할게요. 이거는 빌려줬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회수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 써라. 기간 끝났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임대차가 아직은 갱신돼서 유효하다든지 더 쓰겠다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돼서 이쪽은 끝난 거다라고 냈더니 거기서 그럼 나는 계속 더 쓸 수 있다고 하면서 한편 끝났다면 만약 네 말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말대로 임대차 기간을 끝난 것으로 봐야 된다면 내가 애초에 빌리면서 보증금으로 너한테 줬던 그 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넘겨줄 수는 없다. 이 물건을.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동시이행 항변을 했어요. 그럼 그 동시이행 항변한 것이 타당하다면 원고의 청구는 그대로 가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동시이행 항변이라는 내용은 나도 줄 건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단순이란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런 자기가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주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달라라고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시이행 항변 같은 게 걸려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밖에 될 수 없는데 법원이 아예
그 경우에 단순히 청구한 것만으로 기각을 시키지 않고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요. 아예.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래? 라고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는 원고가 단순이행 청구했는데 이 상환이행 판결을 한 것이 뭔가 청구 그대로의 범주와 달라지니까 이게 처분권주의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일단 단순 이행 청구라는 개념과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개념을 일단 이해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상환 이행 판결 이전에 동시 이행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이 타당하다면 원고 청구는 그것만으로는 기각돼야 돼요. 왜? 해줄 거 해주지 않은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권이라든지 동시 이행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도 너한테 해줄 거 해줄 테니까 이거 보증금 내가 돌려줄 테니까 이거 달라라고 청구했으면 모를까. 얘가 보증금 준다는 소리는 안 한 채 이 임대했던 물건을 반환하라는 얘기만 하고 있을 때는 동시에 항변이 맞다면 기각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아직 받을 권리가 없어요. 해줄 거 해줘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아예 그렇다면 너도 줄 거 주고 받아라라는 판결을 해주는 게 원고의 신청 범위와 다른 처분권지와 즉 의배되는 거냐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마치 이것은 수량적으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3천만 원쯤이 인정 안 돼서 7천만 원 받는 일부 인용처럼 단순이행 청구에 비해서 상환이행 판결은 뭔가 줄어든 셈이 돼요. 순수하게 나는 줄 건 안 주고 받겠다는 청구에 대해서 줄 건 주고 받으라고 하니까 조금 깎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방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처분권주의에 의배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 이행 판결이 해줄 수 있어도 무방하고 처분권주의에 의배된 건 아니다.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 질문? 교수님 그 깎였다는 표현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원래 1억 원 청구했을 때 3천만 원 깎이면서 7천만 원이라는 청구하는 건 줄어드는 것은 처분권자와 상관없다 그랬죠. 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건 괜찮은 건데 여기서 이제 금액적으로 분명하지는 않지만 단순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처분권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수량적인 것은 아니지만 느낌이 단순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이행 판결은 처음에는 줄 거나 라는 말은 없은 채 받기만 하겠다는 것인데 줄 거 주고 받으라니까 그게 어떤 수량적으로 본다면 조금 깎이면서 자기도 내놔야 되면서 받아라라는 셈이 되니까 줄어든 느낌의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거고 그런 거라면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이행 판결이 가능하고 수량적으로 보면 일부 인용되는 느낌의 판결일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돼? 윽박 질러서 이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지금 뭐 분위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대답하지 말고. 어? 그러고 나서 또 뒤에 가서 또 이러지 말고. 어? 또 이해돼요? 다시 재밌는 민사소식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결이 많아요. 상환 이행 판결, 동시 이행 항변권 같은 거. 애초에 원고가 나도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이 빌려줬던 물건 내놔라 하면 굳이 이런 문제까지 갈 필요 없죠. 자기도 내놓을 거 내놓겠다고 하고 시작하니까. 근데 애초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굳이 내놓을 거 얘기는 안 하고 돌려달라고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받으려면 자기도 동시이행의 그 대가의 쌍무계약에 어떤 의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판결이 내려줄 수 있겠느냐. 고지고대로만 기각시키는 거예요. 원래 고지고대로 하려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지 않은 상태는 받을 권리가 없는 거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해버리니까. 그렇지만 그것까지 짬뽕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처분권자에 의뢰되는 건 아니다. 그럼 비슷한 게 두 번째 125면에 현재 이행의소에 대한 장래 이행 판결이 있어요. 여기도 또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현재 이행의소. 신청은 현재 이행을 청구했어요. 근데 내려진 판결은 장래 이행 판결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자기는 변제기가 어제로 왔다 또는 오늘로 왔다. 하여튼
변제기가 요때의 현재냐 장래냐는 정확히 말하면 소재기 시점은 아니고 항상 판결은 어디를 기준으로 내린다고 그랬어요. 변론을 종결하고 요 종결된 상황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니까 이 변론 종결시라는 변론을 종결한다라는 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판결은 어디까지 당사자의 싸움 내용이 반영돼서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죠. 형사사건은 법정 공판에서 어떤 변명을 하고 억울하다라는 거 하고 검사 입장에서는 저놈 나쁜 놈이다라는 거 싸움을 하지만 실제 벌어진 일은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를 갖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범죄 행위.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시점에 저지른 범죄를 갖고 판단해서 나쁜 놈 하는 거예요. 근데 민사사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변동이 있는데 어디 시점의 결과를 갖고 판단해 주냐면 변론 종결시를 갖고 판단해 줘. 소재기 시점에 안 갚았기 때문에 소송을 냈는데 싸우는 와중에 변론 와중에 갚아버리고 그게 맞다면 소재기 시점에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받을 의무가 받을 권리가 있고 갚을 의무가 있는데 정확히 판결에는 하는 시점에는 갚을 권리 갚을 의무가 소멸하죠.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소재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안 갚았지만 이런 시점 정도에서 변제를 했어도 결국 판결은 원고 청구는 기각되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는 안 갚았던 소재기 시점에 안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여기 돌아와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판결의 기준 시점은 소재기 시점이 아니라 변론 종결시다. 이게 기판력이라고 해서 판결의 효력의 시적 범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기준점이에요. 표준시예요. 기준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도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이냐 이제부터의 상황이냐의 갈림길이 변론 종결시가 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직 안 갚았다의 의미에서 현재 부분에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보니까 아직 이행기가 안 왔어요. 빌려준 건 맞는데 이행기가 원래 오늘 기준으로 3월 30일 엊그제였는데 채무자가 뭔가 사정을 해서 그랬는지 채권자가 한 달 늘려줬어요. 변제기를 유예해줬어요. 그러면 아직 변제기가 아닌 거죠. 빌린 건 맞는데 아직 변제기가 안 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대로 판결을 해주면 실제 빌려준 건 맞지만 아직 변제기가 안 왔으니까 원고 청구는 그거 고지것대로 기각이 돼요. 그죠? 기각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어떤 정기적인 행위라든지 이 채무자가 빌린 거 자체를 막 싸운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다툰다면 경우에 따라서 아직 변제기 등은 안 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이행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기한을 한 달 뒤에 이 상황이 그대로 가서 변제기가 설사 되더라도 채권 채무의 다툼이 어차피 펼쳐질 거라면 지금 아예 다음 달 기준으로 싸움이 지금 변제기가 언제냐의 싸움이 아니라 원래 채권 채무의 다툼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아예 다음 달 뒤에 지금 기준으로는 갚을 지금 의무는 없는 상태에서 기각시킬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즉 정기행위라고 해서 한 달 뒤에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뭔가 계약 체결된 게 심란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뒤에 원래는 뭐였어요? 그래서 정기행위라고 해서 한 달 뒤에 어떤 행위를 해줄 거였으면 실제 그게 이행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날 가보고 나서 이행이 없으니까 받겠다 이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건의 전개를 보니까 한 달 뒤에 그런 싸움이 계속 핵심으로 있게 되는 사건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다음 달 변제가 됐을 때 안 갚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면 지금 기준으로 그냥 한 달 뒤에 해야 될 시점에 봐서 갚을 또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장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때 장래는 뭐예요? 변론 종결 시점의 이후 어떤 시점에 이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장래 이행 판결은 뭐예요? 한 달 뒤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지금 입장에서 내려줄 필요는 원래는 없다예요. 원래는 없어요. 왜? 한 달 뒤에 라는 의미에서 4월 31일까지 가봐야 되는데
4월 30일 날 갚아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데 안 갚고 뭔가 트집 잡으면서 갈 게 뻔하다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면 4월 30일까지 가봐서 안 갚으면 비로소 네가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내서 이것의 결론을 내려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입장에서는 낼 소를 제기하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용어 설명했지만 소의 이익이라고 해서 분쟁을 해결해 줄 필요성이라는 소의 이익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월 31일 날 가서 안 갚을지 갚을지는 4월 31일 아침까지 기다려보든지 말든지 해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싸움의 양상이 이미 엎질러졌어요. 그래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시점에. 어떤 그날 결혼식을 올려서 드레스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계약이 잘못됐다고 해서 안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만연히 4월 30일 날 결혼식 하는 날까지 가봐서 진짜 드레스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문제 갖고 싸움하기에는 이미 늦어요. 지금 입장에서 4월 30일에 해야 될지 안 할지 빨리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장래 이행 판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소의 이익이 있어.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때 가서 기다려보지 지금은 낼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이행의 소는 일반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어요. 특수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1조에 보면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거기서 핵심이에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그 요건이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다음 달이면 다음 달에 갚으라는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다음 달 갚으라는 판결은 지금 시점 기본적인 사건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봐서 안 갚으면 그때 나와서 억울하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한 게 그게 결국 소의 장래 이행에서의 그 소의 이익이라는 부분이고 그게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문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단순 이행 청구를 했어요. 단순 이행 청구라는 것은 장래와 대비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행기가 이미 도가했거나 또는 변론 정신까지의 싸움의 와중에 도가한 이런 케이스를 놓고서 이행하라고 했는데 법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이행기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고지고대로는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행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받을 권리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싸움의 양상상 결국 한 달 뒤에 이 싸움 지금 벌이는 게 그 뒤에 뭐 한 채 양보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분쟁의 어떤 다툼이 한 채 양보 없이 지금같이 똑같은 상황이 한 달 뒤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왕기사 이렇게 된 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뭐 장래이행 판결하듯이 그 경우에 장래이행 판결을 즉 채권, 채무, 권리의무의 내용을 다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손을 권리의 발생면에서는 손을 들어줄 수 있는데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행기만 온다면 손 들어줘도 되는 건데 지금 이행기 안 왔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할 거냐 보면서 결국 한 달 뒤에 이 싸움이 됐는데 지금 판단하건대 결국은 갚아야 되는 것으로 기착된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 승소 판결들을 지금 입장에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줄 수 있느냐가 그래서 처분권자가 문제는 왜 돼요? 아까 말한 거와 똑같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받겠다라고 표시한 건 아니에요. 청구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변제기가 지났으니까 받겠다고 요청한 건데 법원은 판단한 결과 아직 변제기는 오지는 않았다. 또는 원래 설정했던 변제기가 유예됐다든지 해서 지금은 아직 변제기는 아니지만 한 달 뒤면 한 달 뒤에 변제기가 오지만 결국 이 싸움 양상이 한 달 뒤에 있는 것을 전제로 원고손을 그런데 보니까 원고 얘기가 맞다라고 해서 한 달 뒤의 상황을 지금의 입장에서 땡겨서 볼 때 한 달 뒤에 이런 싸움이 나면 원고손을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미리 판단을 해주는 장래이행 판결을 해주는데 원고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깎인 느낌이에요. 또 아까 같이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변지가 예를 들어 3월 30일로 돼서 받겠다고 하는데 조금 늦춰진 거잖아요. 4월 31일 날 받으라는 거죠. 다만 판결은 지금 해주는데 4월 30일 날 받으라니까 조금 뒤로 후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문제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수량적인 것처럼 생각해 볼 때 넘어서 판결해 주는 건 아니고 후퇴된 판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후퇴된 판결이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겠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면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 장래에 상황 이행 판결이 없는 거죠. 장래에다가 또 상황까지 하면서 그것을 선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선이행 판결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가 또 하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등기, 물권법 같은 거 말소 등기,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내가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다 갚았다고 났다는 생각인데 그쪽 저당권자 은행은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저당권을 다 갚았으면 이제 말소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돈 빌리게 돼서 담보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밖에 없어서 하고서 빌렸는데 내 딴에는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소를 안 해줘요. 해결됐으니까 저당권이 말소돼야 될 텐데. 근데 왜 안 해주냐고 그쪽은 뭔가 좀 남았다는 거예요. 다 해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어줘요. 그래서 이쪽 입장은 내 주장대로라면 다 갚은 셈이 되니까 다 갚았다는 전제로 저당권 말소 청구를 했어요. 근데 법원의 심리 결과 조금 남았어요. 즉, 그 은행 측 말이 맞아요. 그럼 그것만 갖고 판결한다면 원고가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남았다면 말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고지것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남은 게 한 1억 원 빌린 것 중에 뭔가 뭐 이자가 좀 이쪽하고 이율 따진 게 틀려서 뭐 한 500만 원쯤 채 안 갚은 거다. 그럼 500만 원 주고 저당권을 말소하라 라는 게 선이행이면서 장래. 뭐냐면 500만 원 줘라. 500만 원 줘라. 그 다음에 나중에 주고 나서 받아라. 말소 등기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 장래 이행에 선이행이 결부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 나올 수가 있어요. 원고의 신청과 이질적인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왜 계속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야?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현재 이행 청구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 이게 약간 이질적인 게 나와서 그래요. 원고의 신청대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원고의 신청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판결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 변형이 근데 완전히 넘어서느냐 이질적이냐 봤을 때 이 경우는 지금 말한 두 가지 오늘 말한 거는 변형이긴 변형인데 줄어드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지. 봤을 때.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나 완전히 이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넘어서거나 이질적이면 처분죄 의뢰되는 거지. 원고의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하는 처분죄의 원칙에 봤을 때 넘어서거나 이질적이면 안 되는데 지금 말한 두 가지 상황은 약간 이질적이라서 검토를 해본 결과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무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혼자만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대부분은 무방하다고 보고 그 근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줄어드는 느낌이지 그렇게 넘어서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괜찮다고 보는 거죠. 되겠죠? 또 질문. 여기 만약에 상환이행 판결에서 넘어서거나 이질적이지만 않으면은 허용이 소송권주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했는데 이제 피고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을 하면서 그건 유명한 판례가 있고 학생이 그걸 공부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95년도 판례가 있어요. 공부를 한 거야 지금 순수하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야. 아니면 어디서 공부하다가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으면서 질문한 거야. 공부를 한 거 하면서 어딘가 사례 같은 연서 있었던 것 같지. 본거 같아서 그래서 하는 거지 순수하게 생각한 건 아니지. 어디에 있냐면 그 판례가 나중에 변론지에서 나오는데 95년 판례가 전원한 판결이 있는데 2-61의 그 박스의 소유 경쟁에 대한 적극적 성명이라고 역도로 2-61 그 사례인데 이거야 지금 질문한 거는 땅을 어떤 사람이 Y가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사실을 안 X가 이 불법적으로 자기 땅을 점거해서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너 나가라라고 할 때
이제 땅을 돌려받아야 돼. 사용하는 것을. 그랬을 때 수송 형태는 토지를 인도받아야겠지.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집도 짓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땅만 돌려받으면 이 집은 이 사람 거야. 어찌됐건 남의 땅에서 또 뒀다고 해서 X 자기 집은 아니야. 집은 이 사람 집이야. 근데 땅만 돌려받는 게 참 황당하지. 집을 공중부양시키고 땅을 슉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뭐야 묘기대 행진 비슷한데 컵 같은 데가 종이 넣고 위에다 물건 넣고 종이만 확 빼면 뭐 이게 다 흔들어지지 않고 그냥 쏙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한번 설명에 실패. 쏙 들어가면 안 되지. 뭔가 그게 딱 남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상황이 뭔가 이렇게 뭐 종이가 딱 씌우면 그대로 딱 있어. 테이블 포, 테이블 포.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집이 그냥 완전히 있을 수는 없잖아. 상황적으로 땅을 뺏어오려면 결국은 허물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 입장에서 수성은 뭐야? 토지 인도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청구해야 완벽한 거야. 이 건물을 건물 철거까지 거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런 류의 소송 형태 알겠어? 자기 X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누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 건물을 짓고서. X 입장에서 이제 자기 땅이니까 돌려받는 입장에서는 토지를 인도 청구하겠지. 물론 X 입장에서 등기는 되어 있는데 자기 땅인 줄 등기 있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어떤 평지를 놓고 외부에 오래 갔다 와보니까 갑자기 자기 땅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컨테이너 같은 거 놓고 쓰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인도하라. 지금 점유해서 사용하는 건 Y야. 불법 점유야. 거기다가 건물까지 지면서 있어. 그랬을 때 X로서는 토지 인도를 구하는데 건물 철거까지 보통 같이 구해. 그래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서를 냈어. 질문상 그런 상황이지. 그랬을 때 Y 입장에서는 뭐를 주장했어? 남의 땅 점유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의 땅을 진짜 완전히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언제까지는 임차로 빌려 쓰다가 이제 임차 기간이 끝났다고 X가 달라고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생으로 완전 불법 점거하는 수도 있고 또 아버지 때 뭔가 관계 때문에 뭐 이용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되는데 계속 쓰고 있다든지 뭔가 내막은 있을 거야. 하여튼 X 입장에서는 돌려받으라고. 그러면 Y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토지는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실은 Y 입장에서는 이 소송까지 될 정도 되면 자기가 불법 점거가 아니라 이 토지를 사용할 나름대로 권한이 있다고 사실은 첫 번째는 방어를 펼치겠지. 그렇지 않으면 돌려줘야 된다면 뭐 소송까지 와서 심각하게 이게 싸우지는 않겠지. Y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든지 기간이 남았다든지 등등으로 싸움을 벌일 거야. 그러다가 돌려줘야 되면 이 건물의 운명은 철거하려니까 황당하니까 여러분이 민법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배웠잖아. 그래서 Y는 최종적으로 상황이 돌려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또는 뭐 같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이 건물의 경제적 효용 가치 등등 운운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여러분이 민법서 배웠잖아. 그렇지? 그럼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거냐죠. X의 토지인도 건물 철거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여러분이 이게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이 성립을 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거꾸로 이 건물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이제 넘어갈 운명이냐면 이 사람이 오히려 X가 매수인의 입장이 되고 건물에 관한해서는 Y가 매도인의 입장이 돼. 그렇잖아? 여러분이 건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의미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건물에 관한 하는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 청구권이 채택이 되는 상황에 싸움이 없다면 매수를 청구했으니까 이 Y가 매도인이 된 거고 이제 결과 X가 매수인이 된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X가 매수인으로서는 이 건물을 이제 받으면서 매도인한테 대금을 치러야 돼. 그렇지. 요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 매도인은 이 건물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치르는 관계가 됐잖아. 그러면 이 건물 철거 부분은 어떻게 돼? 이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가게 생겼는데 한편 철거라는 청구 소송을 내고 있었던 거잖아. 이거랑 이게 모순이 돼. 그렇지? 이 상황과 이 상황. 그러니까 이 건물 철거를 어떻게 이거에 매치시켜야 되느냐.
이것만으로는 이것을 관계를 반영해서 건물을 이쪽으로 넘기고 너는 이쪽한테 매매대금을 치러라. 즉 이것까지 반영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Y는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이런 결과가 돼요. 요거까지 반영하면 이 건물을 인도하라. 그 다음에 이쪽은 건물을 철거하라. 이 두 개가 충돌이 나니까 이게 건물 인도하고 매매대금 치러라는 것까지 반영한 판결을 해줬을 때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지금 질문이 그럴 거야 아마. 되겠어요? 질문은? 건물 철거와 건물 인도와 매수라는 이 관계가 짬뽕이 되면서 이때는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이야기 전개가 해줄 수 있고 처분권자 의뢰가 아니다라고 갈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그렇게 하기가 아니고 완전히 이질적인 거로 봐. 그래서 X가 원래 건물 철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건물 인도에 해당하면서 매매대금을 치러라는 관계와 짬뽕이 되면 철거 청구를 가지고 밑에의 상황까지 반영한 매수인의 입장에서 건물을 인도받는 권리로서의 청구로 바꿔줄 수는 없다. 그래서 판례가 95년도 전환합의체 판결이 법원이 청구 취지를 변경하도록 성명하라라고 했어. 성명하지 아니한 채 판결해주면 처분권주의에 의배되는 상황이 되게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원고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즉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성명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하면 성명을 저번 때 말한 성명권이라는 것을 의배한 것이 되고 성명에서 원고가 건물 철거를 건물 인도 부분으로 바꾸었다라고 전제한다면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매매대금과 상환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다. 건물 인도 청구와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물을 받을 수 있는 이 관계로서의 판결을 해주는 것은 그냥은 안 되고 건물 철거 소송을 낸 원고의 그냥은 안 되고 성명을 해서 청구 취지를 건물 인도 청구로 바꾸게 한 다음에 건물 대금과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95년도 전환합의체 판결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네. 요때 성명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명은 엊그제 얘기하듯이 변론주의에 대해서 법원이 뭔가 정돈을 시키려는 법원이 관여하는 건데 변론주의 틀에서의 의미가 세지만 처분권주의 영역에서도 법원이 관여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런 판결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상황까지 시다롭게 됐을 때는 건물 인도와 매매대금의 상환이행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물 인도 청구라는 것으로 바꾸도록 성명을 하라. 법원이 관여해라. 그렇게 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상환이행 판결을 해줘라. 라는 게 95년도 전환합의체 판결. 이해되겠죠? 또 질문이요. 질문. (2-61면의) 박스에 있는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문제가 생긴 게 채무 부존적인 청구라는 처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채무 부존적인 청구는 뭐냐면 원고가 1억 원 빌렸다가 요번에 원고가 1억 원 빌렸다가 한 2천만 원은 남겼고 한 8천만 원은 갚았어요. 원고는 처음에 한 1억 원을 빌렸지만 자기 입장에서 한 8천만 원을 갚았고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Y는 안 받았다고 그래요. 8천만 원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Y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Y 입장이라면 나 받은 바 한 판도 없고 1억 원 빌려준 것에서 도중에 8천만 원 갚았다고는 하지만 난 받은 바 없다든지 받은 것으로서 어떤 뭐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Y 입장에서는 그냥 X한테 마저 1억 원 빌려준 거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 되는데 거꾸로 X, 원래 우리가 X라는 건 간행적 원고를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X가 자기 채무는 8천만 원 갚았다고 자기는 지금
싸움에 있어서 분쟁이 되니까 2천만 원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존재 소송을 채무자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부존재 소송은 우리가 지금 XY라고 하지만 항상 X가 채권자만은 아니에요. 채무 부존재 소송 같은 것은 소극적 확인 소송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극적 확인 청구를 내면 소유권자라고 주장해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적극적 확인 청구인데 지금 내는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소극적이에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특이해요. 보통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2천만 원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8천만 원 정도는 갚았다고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채권자는 한 푼도 안 받았다라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렇게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심리 결과 채무자 입장에서는 2천만 원만 남았고 8천만 원은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한 3천만 원만 남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천만 원만 남은 거라는 거. 그러면 원고는 2천만 원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입장에서는 2천만 원 맥시멈 남은 거지만 2,100만 원, 뭐 2,500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래서 끝단적으로 뭐 1억까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3천만 원 정도라고 딱 따져봤더니 인 것 같아요. 법원의 생각대로라면 원고가 말하는 2천만 원 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아니 네 말은 틀렸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원래는 기각시켜야 돼요. 고지것대로. 그래서 아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상황하고 똑같은 거가 지금 문제되는 거 보니까 고지것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 청구 기각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왕에서 이렇게 된 거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고 법원이 그래도 소송까지 해서 내린 결론이 심증이 3천만 원쯤 남았다라면 그냥 기각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변형적으로 3천만 원이 채무다라고 확인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역시 여기서 또 뭐가 문제예요? 원고의 청구를 고지것대로 본다면 기각시켜야 되는데 약간 이게 3천만 원 정도로 해결을 해주는 게 이왕에서 분쟁이 터진 김에 채권 채무를 확정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해줄랬더니 처분권자가 하나 옆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역시 이것도 잘 따져보니까 2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뒤로 좀 밀린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요. 좋게 해준 게 아니죠.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싸운 거라는데 오히려 1,000만 원 정도가 채권이라고 1천만 원 정도가 채무액이라고 할 때는 해줄 수 있느냐 부분서 거꾸로 이건 채무 부존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익이냐 더 좋게 해주느냐 부분서 뒤로 후퇴하는 게 사실은 원고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2천만 원까지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법원이 나한테도 없이 1,000만 원이 채무라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청구적 의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해되겠죠? 우리가 적극적일 때 2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3천만 원 인정해주는 게 안 된다라고 하듯이. 근데 이건 부존재니까 거꾸로 2천만 원 정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3천만 원은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는 거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1,000만 원 쪽으로 가는 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채무다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자에 확실히 의뢰되는데 3천만 원이라든지 하는 뭐 이런 경우는 이질적이긴 하지만 처분권자의 의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개 정도 처분권자 관련해서 약간 원고 신청과는 이질적인 건데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안 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원고 신청에서 좀 뒤로 후퇴하는 부분 듯한 판결이고 그럼 이런 판결을 왜 하느냐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각시키고 끝나면 되는데 기각시키고 끝나면 이 싸움의 분쟁을 결코 해결해 준 게 아닌 셈이 되고 결국은 또 한 번 싸워야 돼요. 그러는 김에 또 한 번 싸울 거를 미리 여기서 땡겨서 해주는데 해주되 이게 처분권자 혹시 걸릴까봐 우리가 한번 체크해봤는데 안 걸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질문. 선생님 만약에 이거 채무 부존재 소송을 확인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으면 그냥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면 판결을 그냥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거는 1,000만 원은 처분자 의뢰예요. 네, 위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1,000만 원이 나오면 그거를 그때는 할 수 없이 네. 그냥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그 청구를 그대로 인용만 해줘야지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지.
1,000만 원이다라고 해주면 안 되고 네. 원고가 요청한 것만을 100% 받아줘서 2,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로만 끝나줘야지 더 좋게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심증이 들었더래. 그러니까 심증 든 거보다는 다 못해주는 거지. 처분권주의 때문에. 그게 똑같잖아. 우리가 원고가 5천만 원 청구했는데 심증상 8천만 원 든다 해서 8천만 원 갚으라고 못해주듯이 심증으로 하면 해줘야 되잖아. 그치? 법원에 심증으로 친다면 원고가 5천만 원 요청해서도 8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못해주는 이유랑 똑같은 거지. 그때도 5천만 원만 해줘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해되겠죠? 또. 그게 처분권주의고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다는 우리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의미를 알 거 아니야. 실질적인 것을 파헤친 법원의 결과는 더 해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더 못해줘? 당사자한테 맡긴 범위 내에서만 하나는 원리가 작동하니까 파헤친 결과 하늘이 아는 진실이 판사가 하는 진실하고 뭐 일치하진 않지만 그게 그 말이라면 그렇더라도 그 객관적 진실에 따른 판결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죠. 당사자가 원한다는 부분 내에서만 하는 판결이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판단해 줄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또 재밌는 민사동법으로 다시 돌아왔어. 하나 재미없어? 수고했어요.